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환정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개의 관전평을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졌던 배치기 장면은 어떻게 두 분이 관전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이렇게 저도 그 화면을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충돌을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기현 의원 그 페이스북에 쓴 글도 보니까 이기현 의원이 운영위하고 또 정보위가 겸임 상임위 지금 국감을 하고 있어서 정보위를 이동을 한다고 정의가 되는 순간 부랴부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뒤를 돌았으면서 나가려는 사람하고 뒤돌아는 사람하고 순간적으로 충돌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스파크가 튀긴 것 같아요. 우발적 충돌이었다. 예, 그러니까 1차 배치기는 우발적이었다면 네. 그 이후에는 약간은 좀 서로 감정도 좀 있고 물러서기 싫은 뭐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 그렇게 뭐 좋은 모양은 아니고 제가 이기현 의원 후원회장인데 그러세요? 예,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의원이고 가까운데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으면 하는데 본인도 그러니까 약간은 좀 코믹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 그리고 더군다나 꼭 국회라는 게 모든 의원이 300명 다 존중받아야 되지만 상대 방이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 원내대표가 상대당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상대방 원내대표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오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모든 국회가 국감 하고 나면 늘 최악의 국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NGO 평가단도 규정을 했던데 정말 워스트 오브 워스트다. 사실 마지막에 대통령실 운영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것이 뜨겁게 이제 쟁점이 되리라고 봤는데 오히려 배치기가 덮어가지고 사실은 김현지를 배치기가 덮은 그렇게도 볼 수 그런 있겠네. 모양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소모적이고 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의원들끼리 사실상 삿대질 하거나 요번 국감에서 보셨지만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의 여러 가지 욕설 논란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 딸 결혼식 논란 이게 국가 운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요번에 배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1년 농사 지어서 국감을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그 상황에서 모든 정책 감사나 노력했던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들도 다 가려지고 오히려 조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논란만 너무나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더군다나 안 좋은 상황에서 완전히 추락폭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서 이번 국회 최근 모습을 보면 좀 감정적 대립이 좀 격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예, 원래 이 원내대표란 자리는요 싸움도 하지만 협상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상대방 의원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원내대표끼리는 상대방 의원을 배려하는 모양새라도 취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왜냐하면 감정이 상해지기 때문에 싸움도 해야 되지만 그걸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부대표 왜냐하면 막 전날 고함치고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협상을 위해서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잘하시고. 예, 그런 것들이 불가피해요. 그리고 과거 보면 어쨌든 당치도 그러니까 당 대표나 상대방 원내대표나 이렇게 되면 약간은 배려를 해줘요. 막 뭐라 하다가도 이렇게 길도 예를 들면 대치하고 있을 때 길도 좀 열어주고. 심한 말도 좀 자제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좀 배려해줘야지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하소연 비슷하게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일종의 이제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룰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거죠. 사실은 그게 아까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어쨌든 의원들이 선출해서 뽑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당도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를 이렇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고 특히 운영위가 여당의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쥐고 있지만 네. 야당의 원내대표는 그냥 의석에서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그냥 똑같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들면 툭하면 터질 것 같은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지금 여야가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은 뭐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네. 해결은 안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의 정치가 실종돼 있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질문은 좀 인상비평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제가 미리 한계를 그으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 뭐 제1 피감기관은 대통령실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운영위원회가 너무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 비슷해요. 운영위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종합국감을 사실상의 종합국감처럼 하고 그 대상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 거기서 반복됩니다. 핵심적인 것들이. 어차피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예. 그리고 실제 그 여야의 이제 원내대표단을 보면 이렇게 교묘하게 그 배치를 해요. 교묘하게 배치한다는 건 뭐냐면 전문성과 전투성. 전투성. 네,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럼 뭐 그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전문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법사 출신이 그 법률가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외교안보 현안이 있으면 그 분야에 좀 해박한 그 전직 관료나 그쪽 분야에 뭐 하여간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지 왜 대통령실을 공격해야 되니까 네. 또 방어하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좀 고함도 치고 싸울 때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 배치를 해야 돼요. 파이터. 예, 파이터가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할 때 어떻게 하면 파행시키고 아예 그런 것까지 뭐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운영위가 격해지죠 항상.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그러면 특정 의원한테 당신이 좀 바람 좀 잡아줘야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도 합니까? 필요할 땐 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작전을 짜기도 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사실은 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동지적 관계 최측근이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가장 네, 이슈가 됐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최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출석 여부가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부상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 포함한 집권당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운영이 국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것으로 불똥이 튀면서 예. 사실 그것이 가려진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오후에도 출석 대기시키면서 국함 노릇을 계속 한 것이죠. 그런데 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출석 합의를 해줄 이유도 없고 그거를 계속 쉴드 치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이득을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번 김현지 부속실장 건 전에 보면은 뭐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그 전에 안 나오는 게 관리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출석하고 안 하고 문제가 계속 다툼이 됐던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총무비서관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왜 안 나오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에 지금은 많이 그게 사라졌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과거에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그 이제 수사 이런 그 특히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가급적
부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아주 불가피하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만 이례적으로 몇 번 불렀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 문재인 수석이 민정수석 때 한 번 불려 나온 적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한 번 두 명 이렇게 나온 기억은 있는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르지 않고 특별한 경우 여야 합의해서 부른다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다 나오는 원칙으로는 다 나와야 되는 게 그럼요. 원칙인 거죠. 이제 기관 증인으로 당연히 채택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위기시나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로 한 보좌진들은 그래도 예우적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관례적으로 그거를 양해해 줬던 것이죠. 양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간혹 부르기는 했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논란이 거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석을 일부러 회피하려고 자리를 옮겨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도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부터 그 의혹이 샀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적과 관련해서도 계속 조금씩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거에 부속실장이 사실상 출석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현지라고 하는 그 특정 인물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커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하나의 장면에 대한 두 분의 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광주 5.18 그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려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진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해왔던 특히 5.18이 5.17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가졌던 트라우마 그걸 통해서 민주적 역사를 이뤄낸 그 성과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윤석열 계엄과 관련한 것이 같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발언과 최근에 뭐 면회를 갔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그것이 같이 상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약간의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 이게 전환되는 것들을 가지고 나서 진정성이 일정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맥락 없이 지금 갑자기 이제 5.18 민주묘지를 가게 된 거죠. 좀 뜬금 방문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언행과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업자득이다. 그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그 주요 당직자들이 어제 같은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그 보수 세력들도 직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건 좀 진짜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저는 우선은 한 번은 비공개로 가야 돼요. 갔다 오고 나서 광주 시내 모처에서 예를 들면 광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비공개로 갔다 오고 광주시 뭐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자실에서 내가 그 광주 매역을 갔다 왔다 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제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광주 존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 아까 지금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그 12.3 비상계엄과 쿠데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지금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최근엔 좀 뜸하긴 하지만 뭐 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민의힘 그 주요 당직자나 관계자들의 5.18 폄하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비공개로 한번 갔다 와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이 있을 때는 내가 단호히 처리하겠다. 나는 5.18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의 전문에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비공개로 갔다 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 그 통합 차원에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한다라고 했으면 글쎄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좀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두 분의 어떤 지적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지적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먼저 풀어야 되는 그런 진정성에 대한 뭐 동기부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뭐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여쭤보지를 않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며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제돼 있는 재판이 재개되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민주당은 그것을 가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단 말이죠. 네.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전제를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고단수 전략에 저는 민주당이 끌려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쉽게 하면 뭐 재개된다 안 된다 논란을 만들어가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데 재판이 재개된다는 걸 전제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전이 붙게 되면 재판이 전개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노리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재판이 재개된다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건 뭐 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뭐 가정이나 상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저도 그렇 비슷해요. 이게 사실은 뭐 전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뭐랄까 토론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왜냐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지금 존재감도 점점 사라지고 요즘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무슨 그 인플루언서 같아요. 내지 평론가. 예. 그렇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뭐 그 별로 한동훈 대표하고 특히 장동혁 대표는 뭐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뭐 그 유승민 전 대표까지 다 되는데 한동훈만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예. 그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할 것 같아요. 공천 얘기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에 그러니까. 뭐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솔솔 나오고 하잖아요. 뭐 경기지사로 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유승민 전 대표 얘기 나오는데 그 제가 듣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까지는도 돼도 한동훈은 안 돼 이런 게 지금 저 장동혁 대표와 그 주변에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뭐 당내에서도 비토가 세고 그리고 점점 아무래도 현역 의원도 아니고 뭐 당내 기반이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자꾸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해요. 예컨대 그 얼마 전에 그 저 쿠팡에 심야 노동 뭐 그 문제 갖고도 사실은 그게 뭐 그 일반 우리 사회 그 예를 들면 그 노동과 뭐 그 어떤 그 국민적 편익 그다음에 노동의 어떤 노동자들의 그 건강 문제 이런 걸 갖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노조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하고 뭐 지속할 거냐 말 거냐 만약 지속할 경우에 보완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로 가면 될 일을 이거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하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그 제대로 된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사회적 논쟁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아는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도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저 모습 자기 방식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여의도 문법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죠. 그거는 한동훈 방식인데 그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한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쿠팡의 새벽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본인의 주 관심사이고 그것이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그것을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본인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한동훈 방식의 정치 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뭐 그 논란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슈 파이팅에 대한 노력이 언론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요번에 계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한동훈 방식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들도 저는 그것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계속 자기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명청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청 갈등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명청 갈등은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구조다. 지금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한 3년쯤 지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고요. 지금 그 말씀은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수평 관계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될 때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뜻을 같이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도와준 사람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요. 그런 걸 갖고 어필을 해서 한 거지. 예컨대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디스하거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더 좋아. 이제 정청래 체제로 가야 돼.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끝났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본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명청 갈등이란 문제로 돌입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지위도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명청 갈등이라기보다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그 세력들의 분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우리 당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뭐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요. 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어요. 정치적 라이벌이나 경쟁자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뭐 강력하게 지지했던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각자의 정치를 위해서 분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그럼 내세우는 명분은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어떻게를 가지고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세력 다툼도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세력 다툼이라는 건 당내 중요한 자리. 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 선거.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가 있고 결국은 그 당대표 선거가 2년 후에 그 당대표 선거로부터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사실상 당의 주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 간에서도 우리가 진짜 더 주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분화죠, 사실. 예, 그게 분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청 갈등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내 그 세력들이 그동안은 이재명이라는 큰 우산 속에 하나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분리될 수 있죠. 큰 우산 하나 아래에 각자의 세력이 군웅할구하는. 그러니까 앞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잔여 임기 한 1년은 남은 임기를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가 경쟁을 했잖아요. 당대표직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일종의 분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예,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명청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이었던 민주당 그 절대 권력이 이제 대통령직으로 가면서 당내의 권력 구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 분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공백을 사실은 정청래 당 대표가 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기존의 이재명 세력 중에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 시당위원장의 컷오프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지난번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것이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없던 것을 새롭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고 최근에 1년에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여질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당대표와 명청 갈등이라는 것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예 없다라면 저런 식의 소통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 의원님 명청 갈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좁혀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나 코드를 잘못 읽고 있는 사례가 몇 번 반복이 됐다는 데는 동의하세요?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그걸 잘못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그룹들이 그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줘야만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그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그 도와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일 때 도움을 받는 방식과 대통령일 때 도움을 받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아, 그게 포인트다. 예, 왜냐하면 대표일 경우에는 그 자기 지지층,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죠. 여기에 지지층을 똘똘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어떤 뭐 중도층을 포함한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최대화 전략으로 나가고. 네, 최대화 전략이고 그래야만 국정의 동력이 유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지지층이 약간 충성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층의 어떤 그 반대의 강도 그것도 약화시키는 것도 중요해. 어느 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우리 그 지지층의 충성도를 높이는 게 전략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접근 방법이 반대층의 반대의 강도를 낮추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될 때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강도를 낮추는 게 정책의 그 어떤 허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럼 그것이 감각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자기 정치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저는 일부 그 한겨레 신문에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이 팬덤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정치, 팬덤 정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적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걸 도배를 하죠. SNS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이 재판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막아야 되지 않냐? 사실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예, 지지자들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리더라고 하면 예, 과거의 리더십이라는 건 일방향이었어요. 그냥 끌고 가는 게 리더였다면 요즘의 리더는 그 팔로우십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팔로우십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리더십은 없고 팔로우십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지층들이 원치 않는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고 어떻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고 뭐 하면서 설명하면서 다소 지금 불만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훨씬 더 대통령을 위한 거고 민주당과 국가를 위한 거다라고 적극 지지층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적극 지지층들이 지금 이거 재판 중지를 무조건 하래. 대통령의 의중은 그게 아니에요. 의미 안 되는 건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고 주장한 사람들은 지지층들이 좋아하겠죠. 야, 이 사람들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른바 선명성.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의 지지층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누가 진짜 친명이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친명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친명이냐 이게 뭐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비명 반명 없어요 우리 당에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2인자가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불협화음, 파열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내에 그 공백이 생긴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권력이 어쨌든 대통령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계속 메꿔 나가면서 당내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됐고 내년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공천권도 행사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섭받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자기가 이탈해 나갔을 때 그 불안정한 부분들이 양쪽의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타기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충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정치를 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세력 구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유동철 위원장의 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정확하게 이유를 저도 파악은 못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게 또 그 지역 정치하고 중앙 정치의 또 이
상황도 좀 봐야 돼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진 않을 거로 봐요.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근데 도리어 지역 정치에서는 이게 막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의 어떤 여론 흐름이 과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이제 정청래 대표의 힘을 얻은 것처럼 하면서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그런 들고, 것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보면 수습하려고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수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정청래 대표도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이면 자기가 의도를 갖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개입했으면 저렇게 안 물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조강특위 차원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의 묘한 이제 그 지역 정치의 어떤 그 경쟁 관계가 묘하게 중앙 정치에 힘을 얻은 상황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상황을 그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